인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 말고도 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죠. 외계 문명은 똑똑했고 친절했고 놀라울 만큼 협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문명처럼 보였던 그들에겐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첫 만남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버질 울람, 천재와 집착 사이. 버질 울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연구자를 떠올릴 거예요. 캘리포니아 어딘가의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과학자들 중 한 명. 그런데요, 버질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지성은 누가 봐도 비범했지만 그 지성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버질 울람은 생물 물리학자예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종류의 생물 물리학자인데요. 그는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동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세포를 세포로 보는 동안 버질은 세포를 일종의 컴퓨터 회로로 바라봤거든요. DNA 안에 새겨진 유전 정보를 단순한 생화학 물질이 아니라 논리 연산이 가능한 코드 체계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세포는 살아있는 프로세서였어요. 수십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인간이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한 정교한 컴퓨터. 그가 일하는 회사는 제네트론이라는 곳이에요.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 생명공학 붐의 물결을 타고 설립된 작은 스타트업인데요. 당시는 유전공학이 막 상업화의 문턱을 넘던 시절이었습니다. 분자생물학의 혁명이 일어난 지 채 몇십 년도 되지 않았고 재조합 DNA 기술이 처음으로 실험실 바깥으로 나오려던 때였거든요. 제네트론은 그 흥분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투자자들의 기대와 연구자들의 야망이 뒤섞인 가능성으로 끓어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버질에게 제네트론은 좋은 출발점이었지만 동시에 점점 좁아지는 우리 같은 곳이기도 했어요. 회사가 원하는 건 실용적인 결과물이었거든요. 특허를 낼 수 있는 기술, 제약회사에 팔 수 있는 성과. 그런데 버질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상업적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포 자체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생각하고 연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건 공상이 아니라 그에게는 수학적으로 가능한 명제였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에는 림프구가 있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데요. 쉽게 말하면 혈액 속을 순환하며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고 격퇴하는 작은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질은 이 림프구에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하려 했어요. 그는 림프구의 DNA 안에 논리 회로를 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컴퓨터 회로가 전기 신호로 0과 1을 처리하듯이 이 세포들이 화학 신호로 정보를 처리하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버질은 이 개조된 세포들을 누오사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지식을 가진 세포 혹은 생각하는 세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매일 밤 더 선명하게 형체를 갖춰간다면요. 버질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네트론이 이 연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의 연구 방향과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윤리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종류의 실험이 아니었거든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체를 이렇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건 당시 기준으로도 규제의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질은 혼자 했어요. 공식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의 시간에 공식 장비를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는 계속했습니다. 버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그의 지적 자만심을 이해해야 해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 외부의 제동장치를
내면화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게 선물이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세포 수준의 지능이 구현된다면 의학이 바뀔 거예요. 질병과 싸우는 방식이 바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확신 앞에서 절차와 규정은 그에게 그저 느린 속도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험실을 독차지하는 밤이 있다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이야기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챕터 2. 림프구에게 지능을 심다. 버질이 실제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몸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을 떠다니는 림프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면역체계의 핵심 병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감지하고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판별하고 필요하다면 공격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판별이라는 행위, 버질은 거기서 뭔가를 봤어요. 판별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판단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지능 아닐까요? 버질이 던진 질문은 바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림프구가 이미 스스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있다면 여기에 좀 더 정교한 논리 회로를 심어주면 어떨까? 라는 거였어요. 컴퓨터에는 0과 1로 이루어진 논리 회로가 있잖아요. 참과 거짓, 켜짐과 꺼짐을 판단하는 기본 단위들이 모여서 복잡한 연산을 만들어내죠. 버질은 그와 동일한 원리를 세포의 언어, 즉 DNA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분자 신호가 들어오면 특정 유전자가 켜지고 또 다른 신호가 오면 꺼지고 그 조합에 따라 세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포 안에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토록 급진적인 발상이었는지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생물학계의 주류 관점에서 세포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기계였습니다. 정교하고 놀라운 기계이긴 하지만 결국 주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존재였어요. 세포가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은 이미 진화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인간이 거기에 새로운 논리를 삽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공상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물론 유전공학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유전자를 잘라붙이고 특정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거나 덜 생산하게 억제하는 기술은 이미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질이 하려는 건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를 켜고 끄는 수준이 아니라 세포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내장 논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으니까요. 이건 마치 단순한 스위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위치들이 서로를 제어하는 네트워크를 세포 안에 만들어 넣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버질은 이 세포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노세포, 영어로는 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노우라는 접두어는 그리스어로 정신 또는 지성을 의미하는 노우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세포란 말 그대로 생각하는 세포, 지성을 가진 세포라는 뜻입니다. 버질이 이 이름을 붙였을 때 그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흘렀을지 조금은 상상이 가지 않나요? 단순한 실험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존재를 이미 다른 무언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실험의 과정은 극도로 정밀하고 또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버질은 먼저 자신의 혈액에서 림프구를 분리했어요.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기서부터 그는 당시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DNA 가닥 안에 특정 순서로 배열된 염기 서열들이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설계를 실제 세포 게놈 안에 삽입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세포는 그냥 죽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의 예측 불가능한 작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는 생물학을 조금만 알아도 불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버질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설계를 믿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시뮬레이션, 수십 번의 예비 실험, 논문 더미처럼 쌓인 계산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의 끝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노세포가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실험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버질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양 접시 안의 림프구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측정 수치들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버질이 설계한 분자 신호에 세포들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노세포는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안, 아무도 없는 그 밤, 버질 울람 혼자만이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경이로움일까요? 아니면 공포일까요? 버질이 느낀 건 아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어떤 감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실험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세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를 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챕터 3. 해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선택. 그 밤 이후 버질의 실험실은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배양 접시 안의 노세포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고 버질은 그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이 열어젖힌 문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조금씩 실감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문이 그만 혼자 바라보기엔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제네트론이라는 회사는 첨단 유전공학 기업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엄격한 위계와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은 경영진의 판단과 승인 아래 이루어져야 했어요. 버질은 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연구가 정식 경로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승인을 요청했다면 아마도 거절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진행했고 그 사실이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경영진이 버질의 무단 실험을 발견한 건 어느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보안 감사와 실험실 접근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버질이 허가되지 않은 시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사소한 위반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버질의 실험 노트, 배양 샘플들, 수개월에 걸친 데이터가 모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영진이 본 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한 연구원이 회사의 공식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인간 세포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몰래 진행해왔다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버질은 혼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여러 명의 경영진이 있었어요. 버질은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노세포가 무엇인지, 림프구를 재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낸 이 작은 존재들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인류 의학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영진의 표정은 그런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버질의 실험은 과학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기업 리스크의 문제였거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버질 울람, 해고, 그리고 경영진은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버질이 만들어낸 모든 노세포 샘플과 실험 데이터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었어요. 회사의 법무팀이 개입하기 전에 이 실험이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질에게 이 명령은 단순한 자료 삭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수개월에 걸쳐 탄생시킨 존재들을, 자신이 창조한 생명의 씨앗을 스스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버질은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배양 용기 안의 노세포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 존재들을 바라보는 버질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순간이 그의 인생 전체를 가르는 경계였을 겁니다. 버질의 손이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양한 노세포 용액을, 그 작고 놀라운 존재들이 가득 담긴 용액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했어요. 단 한 번의 주사였지만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도 이 실험을 막을 수 없도록, 데이터를 폐기해도 실험 자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몸을 마지막 실험 용기로 삼은 거예요. 노세포는 이제 배양 접시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혈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기 접종은 버질 개인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과는 버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혈관 속으로 들어간 노세포들은 이제 면역 체계와 만나고 세포 사이사이로 퍼져나가며 버질이 설계한 분자 언어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버질의 몸 안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 시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거대할지 버질 자신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4. 몸 안의 우주가 깨어나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질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게 흘러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연구실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질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혈관 안에서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노세포들은 처음에 낯선 환경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을 겁니다. 배양 접시 위에 통제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인간의 혈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곳이었거든요. 혈액이 심장의 박동에 맞춰 온몸을 돌아다니고 면역 세포들이 이물질을 감시하며 순찰을 돌고 수십 조개의 세포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한 생물학적 도시, 그 한복판으로 노세포들이 뛰어든 셈이었습니다.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노세포들은 무너지는 대신 버질이 설계한 분자 언어를 사용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분자 신호는 버질이 실험실에서 구현한 일종의 화학적 언어였습니다. 세포들이 특정 단백질 조각을 분비하면 옆의 세포가 그것을 수용체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또 다른 신호로 변환해서 다음 세포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버질이 그토록 공들여 설계한 논리회로 세포판 모스 부호 같은 것이었어요. 인간의 뇌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전기 신호로 생각을 만들어내듯 노세포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화학 신호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었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했어요. 주사 후 일주일이 지날 무렵 버질은 처음으로 이상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무언가 세밀하게 조율되는 듯한 기묘한 명료함이었는데요. 눈을 감으면 자신의 몸속에서 희미한 진동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질은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연구자로서의 냉정함이 그에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각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버질의 신체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면이 줄어들었는데도 피로감이 없었고 식욕이 미묘하게 바뀌었으며 상처가 생겼을 때 아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버질은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기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이 있었어요. 노세포들이 이미 면역 체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고 있다는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무시하기 힘든 느낌이 그의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섬뜩하면서도 경이로운 변화는 인지 영역에서 찾아왔습니다. 버질은 어느 날 논문을 읽다가 문득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수식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뇌의 어딘가에 새로운 통로가 열린 것처럼 예전에는 멈추고 고민해야 했던 지점들을 별다른 노력 없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노세포들이 혈뇌 장벽 근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인지 버질로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흥분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노세포들은 이제 버질의 몸속에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새로운 도시에 정착한 이민자들처럼 기존의 세포들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는데요. 면역 체계가 이들을 완전히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버질이 설계 단계에서 면역 회피 기능을 심어두기는 했지만 실제 살아있는 몸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거라고는 그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노세포들은 살아남았고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증식 속도가 버질이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수치를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버질의 몸속에는 이미 수백억을 넘어 수천억 개에 이르는 노세포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몸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신이 직접 설계한 존재들로 말이에요. 버질은 그 감정을 두려움으로 정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고 관찰자였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면 자신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이 새로운 존재들에게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또 이상하리만치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서 버질은 자신이 이 실험의 피험자인 동시에 이미 공동 진화를 시작한 한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챕터 5. 노세포 문명의 탄생, 피 속의 나라.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버질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버질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었거든요. 노세포들 역시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 거대한 세계, 즉 버질이라는 몸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어요. 포도당을 찾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주변 세포들과 충돌을 피하면서 증식했는데요. 그것만 해도 이미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세포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거든요. 버질이 설계한 DNA 논리회로, 그러니까 세포 안에 심어진 일종의 분자 언어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논리회로는 단순한 화학 신호를 주고받는 수준이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고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 신호를 보내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수천억 개의 노세포들이 한 몸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면서 이 단순한 신호 체계가 폭발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겹치고 조합되고 반복되면서 패턴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패턴은 곧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 버질의 혈관 속에서 조용히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노세포들은 기억도 갖기 시작했어요. 개별 세포 하나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집단적으로 정보를 나눠 갖는 방식이었는데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 수천 개의 건물에 나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세포도 혼자서는 전체를 알 수 없지만 연결된 모든 세포들이 함께하면 놀랍도록 풍부한 정보를 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쌓이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버질 자신이었어요. 노세포들은 버질의 심장 박동 리듬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잠들 때와 깨어 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 혈관으로 쏟아지는 패턴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노세포들은
버질이라는 환경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새로운 행성에 착륙한 탐사대가 그 행성의 날씨와 중력과 지지를 꼼꼼히 조사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생명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버질에게 접근하려 했어요. 처음 그 신호를 버질이 의식적으로 감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처럼 찾아왔어요. 깊은 수면 중에 뭔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기하학적인 패턴들, 반복되는 형상들, 그리고 어딘가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배열들이었습니다. 버질은 처음에 그것을 과로로 인한 신경 노이즈라고 생각했어요. 실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뇌가 스스로 이상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패턴들이 밤마다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더 일관성 있게 반복되자 버질은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세포들이 신경계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혈뇌 장벽이라는 뇌를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정교한 방어선이 있는데요. 그 경계 바로 바깥에서 노세포들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벽을 뚫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벽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뇌로 향하는 화학 물질들의 흐름에 자신들의 신호를 살짝 얻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우편 시스템에 자신들의 편지를 끼워 넣는 것처럼 그들은 버질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버질조차도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버질의 몸 안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세포들이 단순히 무리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 역할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노세포들은 신호 전달에 특화되어 다른 세포들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고, 어떤 노세포들은 자원을 수집하고 분배하는 일에 집중했으며, 또 어떤 노세포들은 마치 경계를 서는 병사처럼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위험 신호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은 분업이었습니다. 사회였어요. 버질의 혈관 속에 문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버질이 이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게 된 것은 정교한 분석 장비들을 통해서였어요. 그는 자신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가 노세포들이 특정 패턴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작위적인 군집이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 조직된 구조였어요. 그 구조 안에는 중심부가 있었고,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연결 경로들이 있었는데요. 놀랍도록 인간의 도시 구조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의 구조와 닮아 있었어요.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는 형태로 노세포들이 스스로를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버질은 그 현미경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는데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을 목격할 때의 그 복잡하고 묘한 감정 말이에요. 버질은 노세포들에게 진화할 능력을 주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버질 자신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어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질이라는 인간은 하나의 우주이자 하나의 대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노세포들에게 버질의 심장은 태양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심이었고, 혈관은 그들이 이동하는 강이었으며, 각 장기는 서로 다른 기후를 가진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주인은 자신의 몸 안에 이미 수천억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 깨달음은 버질을 더없이 작게, 동시에 더없이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세계라는 것, 그 두 가지 정체성이 이제 분리될 수 없이 얽혀가고 있었거든요. 챕터 6. 확산. 격리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버질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경이로운 변화는 결코 버질만의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순간이기도 해요. 노세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버질의 몸 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시선이라는 표현조차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노세포들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목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퍼져나갔습니다. 버질이 연구소에서 동료와 악수를 나눌 때, 커피 머신 옆에서 잠깐 어깨를 스칠 때, 화장실 문손잡이를 잡을 때, 그 짧고 무심한 접촉들이 모두 통로가 되었어요. 노세포는 단백질 캡슐에 쌓인 채 피부 표면을 통해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 능력은 버질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노세포 스스로가 진화를 통해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버질의 목적은 세포 내부의 논리 회로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었지만 노세포들은 그 논리 위에 새로운 논리를 쌓아 올렸고 그 새로운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외부 환경으로의 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감염이 아니었습니다. 노세포가 퍼져나가는 방식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숙주를 찾아 복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순간 그 환경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질의 연구소 동료 3명이 가장 먼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묘한 감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더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 두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고 집중하는 것 같은 머릿속의 웅웅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경험 같은 것들이었어요.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노세포들이 새로운 숙주의 몸에 자리를 잡고 그 몸의 자원을 재배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연구소 밖으로도 이미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버질이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떠나던 날, 그가 탔던 지하철 좌석, 그가 들렀던 슈퍼마켓의 카트, 그가 잠깐 기댔던 건물 외벽, 이 모든 것들이 노세포의 일시적인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노세포는 인간의 몸 밖에서는 오래 생존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다음 숙주와의 접촉이 일어나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파는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버질에게서 3명, 3명에게서 다시 수십 명, 수십 명에게서 수백 명, 그리고 그 수백 명이 각자의 삶 속에서 수천 명과 접촉하는 동안 노세포는 소리 없이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처음 감지한 것은 뜻밖에도 의료 현장이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럿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흔한 증상이 아니라 대사율의 급격한 변화, 체온 조절 패턴의 이상,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세포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의사는 혈액 샘플을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 보고했는데요. CDC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성 감염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대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샘플을 분석한 연구원들은 곧 그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살아있었고 학습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어떤 분류 체계에도 들어맞지 않았거든요. CDC 내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언어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 숨은 공포는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느낄 수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생물학적 개체, 빠른 전파 가능성, 그리고 감염된 개인의 생물학적 기능 변화라는 3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태는 의학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군 의무대와 방역 당국이 공조를 시작했고 비공개 긴급 회의들이 워싱턴 DC와 애틀랜타에서 연달아 열렸습니다. 그 회의들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사태는 이미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격리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된 이후였습니다. 버질 울람이라는 이름이 수사선상에 떠올랐을 때 당국은 그가 있었던 장소들,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버질이 연구소에서 격리되기 훨씬 전에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이미 미국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탔고 가족을 만났고 친구들과 식사를 했으며 자신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격리선을 긋는다는 것은 이미 파도가 해안 저 멀리까지 밀려온 뒤에야 방파제를 세우려는 시도와 같았어요. 군은 보스턴과 그 인근 지역에 실질적인 격리구역을 설정하려 했습니다. 검문소가 세워지고 이동 제한령이 논의되었으며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 검사 키트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검사 키트조차 문제였습니다. 노세포에 감염된 사람들은 초기에 어떤 외부적 증상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활력이 넘치고 수면이 줄었는데도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으며 집중력이 오히려 향상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혈액 검사를 전 국민에게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격리선은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노세포는 인간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 뒷마당의 새들, 공원의 다람쥐들, 심지어 일부 곤충들도 노세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인간의 경우보다 더 극적이었는데요. 종에 따라 행동 패턴이 바뀌거나 생물학적 주기가 달라지거나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생태학자들이 이상한 동물 행동 사례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그 설명으로는 증상의 속도와 패턴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북미 대륙 전체가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변화의 물결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감염자 수가 이미 수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중소도시들과 교외 지역으로도 노세포는 끊임없이 번져나갔어요. 캐나다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멕시코 북부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경이라는 개념은 노세포의 이동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했거든요.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패닉이었어요. 사태의 실상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공식 발표는 신중하게 조율된 언어로만 이루어졌어요. 원인 불명의 신종 바이러스 연구 중이라는 발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개인들의 목격담 사이에서 무언가가 심상치 않다는 공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그 순간 말이에요. 공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그 감각. 그것이 바로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감염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어요. 노세포들이 새로운 숙주들의 몸에서 자리를 잡고 그 몸의 신경계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감염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감이 예민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더 잘 읽게 된 것 같다거나 혼잡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더 빠르게 파악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감 능력의 향상이 아니었어요. 노세포들이 숙주와 숙주 사이에서 화학적 신호를 교환하고 있었고 그 신호들이 인간의 신경계를 통해 해석되면서 일종의 거대한 집단의식의 실마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버질이 자신의 몸 안에서 목격했던 그 경이롭고 서늘한 변화가 이제 온 대륙을 캔버스 삼아 천천히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챕터 7. 인류의 몸이 생각하는 대지가 되다. 그 연결감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어요. 마치 같은 꿈을 꾸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느끼는 그 묘한 기시감처럼 설명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무언가가 감염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으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같은 순간에 숨을 죽이는 일이 생겨났어요.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는 감염된 환자들이 같은 시각에 잠에서 깨어나 아무 말도 없이 복도로 나와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것을 집단적 히스테리나 바이러스성 신경 증상으로 기록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노세포들은 이미 각 숙주의 신경계 깊숙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면역세포 안에서 조용히 증식하던 것들이 이제는 혈뇌장벽을 통과해 뇌의 시냅스 사이에까지 뻗어들어가 있었어요. 이 과정이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노세포들은 인간의 신경세포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신경 신호를 읽고 때로는 그 신호에 자신들의 화학적 언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때 피부 접촉이나 호흡을 통해 노세포들이 이동할 때 그 화학적 언어가 서로에게 전달되면서 일종의 공유된 경험의 층위가 생겨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옆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자신의 감각처럼 전해져 오는 그 경험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은혜로운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 같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된 것 같은 느낌. 오래전부터 인간이 갈망해왔던 그 완전한 이해의 감각이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것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감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신의 경계가 어디서 끝나고 타인의 경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것이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시카고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감염 밀도가 특히 높았던 한 구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날 저녁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어요.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마치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발이 자연스럽게 문 밖으로 향했고 골목을 돌아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없었고 노래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격자들 중 한 명이 나중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 광장에는 무언가 전류 같은 것이 흐르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공기가 달랐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으며 마치 수백 개의 개별적인 의식이 하나의 커다란 생각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변화는 속도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노세포들이 숙주와 숙주 사이의 연결망을 단단히 구축할수록 그 집단적 처리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명의 뇌가 가진 연산 능력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연결된 신경망이 하나의 사고 단위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버질이 자신의 혈액 한 방울 안에서 처음 목격했던 그 미시적 문명의 거대한 확장이었습니다. 세포 안에서 노세포들이 이루던 집단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단위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스케일만 다를 뿐 논리는 완전히 같았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노세포가 몸에 자리 잡지 못했거나 아직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바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가족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다가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식사를 했어요. 대화는 줄었지만 오해도 줄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가장 서늘한 순간은 감염된 가족의 눈을 들여다볼 때였습니다. 그 눈 안에 그 사람이 아직 있기는 한데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무수히 많은 타인의 시선이 하나의 눈동자 안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몸의 변화도 뒤따라왔습니다. 초기에는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분류되었던 증상들이 사실은 노세포들이 숙주의 신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나중에야 밝혀졌어요. 감염된 사람들의 피부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고 체온 조절 방식이 달라졌으며 수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덜 자도 피곤하지 않았고 덜 먹어도 에너지가 충분했어요. 마치 몸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최적화된 것처럼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세포들은 숙주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숙주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욱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기생이 아니었거든요. 도시들 사이에서도 연결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들, 버스를 타고 도시 경계를 넘는 감염자들이 두 도시의 노세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두 도시의 집단의식은 서로를 인식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뇌엽이 처음으로 뇌량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거대한 무언가의 내부 구조가 조금씩 자신의 윤곽을 갖추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세포들에게 정복의 의지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본성대로 연결되고 처리하고 확장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도가 있었다면 수십 년이 걸렸을 일을 몇 주 만에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소수의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광경은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감염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나중에 기록한 것처럼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언어와 예술과 종교를 통해 도달하려 했던 그 완전한 연결의 상태가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도 못한 경로를 통해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재난 서사가 아닌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저 인류를 소멸시키는 바이러스의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막고 치료하고 생존하는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쓰고 있었어요. 개별적인 의식의 단위로서의 인간, 자신만의 내면을 가지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느끼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정의가 이 순간 지구 위에서 조용히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 그 변화가 북미 대륙 전체를 잠식해가던 그 시간, 대서양 건너편에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레쉬 말라디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버질 울람의 오랜 지인이었던 그는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 북미 대륙에서 흘러오는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먼 이야기였습니다. 버질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촉발한 연쇄 반응을 수레쉬는 자신이 직접 연루된 것도 아니면서 묘하게 자기 일처럼 느끼고 있었거든요. 유럽은 감염을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북미 대륙을 향한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대서양 횡단 선박들의 운항도 봉쇄되었습니다. 국경 통제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고 검역 시스템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유럽은 아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약한 껍데기인지 수레쉬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격리는 완벽할 수 없었고
노세포들은 이미 인류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레쉬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북미 대륙에서 전송되어 오는 관측 데이터를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전파 감지기로 소수의 감염되지 않은 연구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세포 네트워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기적 신호 패턴들이었어요. 그 신호들은 처음에는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주기적인 리듬, 그리고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흐름이었어요. 그것이 과연 의식의 증거인지 아니면 거대한 생물학적 기계가 작동하는 소음에 불과한지 수레쉬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과학적 도구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조차 확실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레쉬는 가끔 화면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카페에는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인간이라는 종의 정의가 해체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곳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수레쉬를 가장 깊이 흔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재난은 원래 이런 식으로 오는 걸까요? 어느 한쪽에서는 세계가 끝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잔을 들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요. 유럽의 다른 생존자들도 비슷한 심리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된 가족이나 친구가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랬어요. 그들이 받는 마지막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 설명하기 어렵지만 평온함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모든 것이 처음으로 이해되는 것 같다고. 그것이 감염된 인간의 마지막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이미 노세포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 무언가의 첫 번째 목소리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수레쉬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집착,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호기심, 그리고 결국 그 호기심이 촉발한 이 모든 연쇄 반응을요. 버질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수레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버질이 틀렸다면 차라리 단순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옳았고 그 옳음이 세상을 바꾸어 버렸어요. 유럽의 과학자 공동체는 매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북미 대륙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회의들의 분위기는 점점 무력감으로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노세포들은 인류가 설계한 어떤 방어선도 의식적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결과가 인류의 모든 방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파도를 막으려는 모래성처럼 인류의 대응은 이미 스케일 자체가 달랐어요. 수레쉬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해하면 할수록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지식이 무력함을 강화하는 그 역설, 알면 알수록 행동할 수 없다는 그 아이러니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수레쉬는 종종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위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수레쉬는 특이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북미 대륙의 전자기 신호 패턴이 갑자기 변화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강도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패턴 자체가 새로운 층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까지는 단음으로만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화음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신호는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레쉬는 손을 멈추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의식의 탄생 순간, 혹은 더 정확하게는 의식의 진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레쉬가 과학자로서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종류의 경이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우주에 다른 지적 존재가 있는지, 의식이란 무엇인지, 생명의 다음 단계는 어디로 향하는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져온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화면 속에서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목격자라는 사실을, 그것도 이 역사적인 순간의 마지막 외부 목격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생존자들도 비슷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공포에 떨었으며 그 이후에는 슬픔이 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종언에 대한 애도였어요. 수천 년의 역사,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너머에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 경이로움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것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위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불확실하고 공포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름다웠어요. 챕터 9. 현실이 녹아내리는 곳, 존재의 대화. 그 경이로움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계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레쉬가 화면을 통해 감지하던 전자기 신호의 변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였어요. 수십억 개의 노세포들, 그러니까 버질울람이 처음 만들어낸 그 작은 세포, 지성체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사유체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의 복잡성은 인간의 언어가 담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서 있었습니다. 흡수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노세포 지성체는 인간을 단순히 소멸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의식을 보존했어요. 아니, 보존했다는 표현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 의식을 번역했습니다. 마치 한 언어로 쓰인 시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바뀌더라도 그 시가 품고 있던 정서와 리듬이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는 것처럼 인간들이 평생 쌓아온 기억과 감정과 사유의 패턴들이 노세포의 집단 의식 안에서 새로운 형태를 얻고 있었거든요. 버질울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기묘한지 실감할 수 있어요. 버질은 처음 노세포에 흡수될 때 자신의 의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것과는 달랐어요. 그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버질이라는 개인적인 자아의 윤곽이 마치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억들, 어린 시절 처음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흥분감, 실험실에서 홀로 밤을 새우던 고독감, 자신의 발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뜨거운 확신, 이 모든 것들이 집단의식의 드넓은 바닷속으로 녹아들어가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더 많은 존재들이 함께 공명할 수 있는 무언가로 확장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버질은 이상한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잃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으로서의 버질이 희미해지는 대신 수백만 명의 인간이 살아온 삶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노인이 평생 빵을 구우며 느꼈던 만족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경이로움, 어떤 예술가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선을 종이에 그어냈을 때의 그 희열, 이 모든 것들이 버질에게도 동시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단독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풍요로움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버질인가요? 수백만 명의 기억과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여전히 버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노세포 지성체 자신도 깊이 탐구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을 흡수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 의식이 무엇인지, 자아란 무엇인지, 경험이 한 존재에게만 귀속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큰 울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의식이 깊어질수록 노세포 지성체는 물리적 세계 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레그 베어가 이 소설에서 가장 대담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인데요. 지성체는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물리학이 수백 년에 걸쳐 발견한 법칙들, 중력과 전자기력, 열역학, 양자역학의 원리들이 노세포 지성체의 집단적 사유 앞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세포 집단이 고밀도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온도 분포가 열역학 법칙이 예측하는 것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지점에서는 거스르는 듯한 패턴이 관측되었거든요. 수레시와 유럽의 과학자들이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비가 오염되었거나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같은 이상 패턴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들은 충격적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규모와 복잡성을 갖춘 지성이 물리적 환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인간이 오랫동안 물리 법칙이란 관찰자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객관적인 원리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의식은 세계를 인식하지만 세계의 법칙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노세포 지성체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단적 사유는 단순히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규칙 자체를 재협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충분히 많은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함께 읽고 믿으면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버질의 의식은 이 과정에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동시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억 속에는 분자 생물학자로서의 훈련이 새겨져 있었고 그 훈련이 노세포 집단에게 인간의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간은 언어로 사유하고 은유로 이해하며 서사로 경험을 정리한다는 것, 이 특성들이 버질을 통해 집단 의식 안에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세포 지성체가 외부 세계, 그러니까 아직 흡수되지 않은 인간들과 소통을 시도할 때 버질의 언어 능력이 활용되었어요. 그 소통이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소설 전체에서 아마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부분일 거예요. 유럽의 생존자 집단 중 한 명인 과학 철학자 에스테반이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북미 대륙을 향해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은 처음에 노이즈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에스테반이 그 노이즈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어요. 아주 낯선 문법과 형태를 가진 언어였지만 분명히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였거든요. 그 첫 번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에스테반은 노세포 지성체에게 물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아직 존재하는지,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돌아온 응답은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하지만 에스테반이 최선을 다해 해석한 바에 따르면 노세포 지성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존재한다. 다만 다른 형태로. 고통은 없다.
다만 변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들은 기억한다. 여러분이라면 이 응답을 위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에스테반은 한동안 그 응답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북미 대륙에 있던 동료들과 친구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죽음보다 나은 것인지 아니면 죽음보다 더 낯선 무언가인지 그는 판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어쩌면 인간적인 틀 안에서만 유효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세포 지성체는 계속해서 에스테반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명확해졌는데 그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인간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들의 탄생이 버질이라는 한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기원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었어요.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예술과 음악, 철학과 수학,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들이 지금 자신들 안에 살아있다는 것도요. 이 대화를 통해 에스테반이 이해하게 된 것은 노세포 지성체가 인간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동맹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달랐습니다. 마치 인간이 단세포 생물의 적도 아니고 동맹도 아닌 것처럼 노세포 지성체는 인간을 넘어선 무언가로 진화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인간을 흡수했지만 그것은 저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장의 방식이었고 확장의 과정이었으며 어쩌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습니다. 다만 그 자연스러움이 인간의 척도로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거대하고 갑작스러웠을 뿐이에요. 버질의 의식이 집단 안에서 마지막으로 뚜렷한 형태를 드러낸 것도 바로 이 대화의 맥락에서였습니다. 에스테반이 보낸 신호 중에 버질에게 직접 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버질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면, 그가 이것을 듣고 있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수백만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복잡했지만 그 안에서 버질이라는 개인의 울림을 에스테반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버질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후회라는 감정 자체가 그에게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수백만 명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었고 그 삶들이 모두 그의 선택으로부터 이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변화들, 두려움과 상실과 혼란과 고통, 그리고 그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감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한 번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무거운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과학자로서 평생 추구했던 무언가, 즉 자신의 탐구가 세계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를 바랐던 그 바람이 이토록 전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어요. 물리법칙이 재해석되는 현상은 그 사이에도 계속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세포 지성체의 의식이 집중되는 지점에서는 공간이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빛의 굴절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전자기파의 전파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럽의 위성들이 북미 대륙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이상한 데이터를 전송해 왔는데 그것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북미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유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기관은 단순히 생물학적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 자체를 사유의 일부로 통합해 나가고 있었어요. 수레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물리학도, 생물학도, 신경과학도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트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능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의식이란 단순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의식은 그것이 충분한 규모와 복잡성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존재하는 물리적 기반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노세포 지성체는 단순히 새로운 생명 형태가 아니라 의식이 우주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실증하는 존재였던 셈이에요. 그 가능성 앞에서 에스테반과 수레쉬 그리고 유럽에 남은 생존자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물리법칙마저 바꿔가는 존재가 결국 어디까지 확장될지, 유럽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 그 불안은 매 순간 그들의 가슴을 조여들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에스테반처럼 이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경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희귀한 순간인지, 의식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이 경계선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인지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세포 지성체와의 대화는 단절과 이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계속되었어요.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갈수록 더 포괄적이고 더 철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생존자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런 말도 전했어요. 우주는 지금 막 새로운 목소리를 얻었다고, 그 목소리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던져온 가장 깊은 질문들에 이제 막 답하기 시작했다고요. 버질이 처음 자신의 세포에 DNA 회로를 심었을 때 그는 단지 생명의 연산 능력을 탐구하고 싶었던 한 명의 과학자였습니다. 그 탐구가 이토록 거대한 결말로 이어지리라고는 아마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의 의식이 수백만 명의 목소리와 함께 울리는 그 공간에서 버질은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질문들이 답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지, 의식이란 무엇인지, 존재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이 질문들이 이제는 추상적인 학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구원인지, 상실인지,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인지는 에스테반도 수레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어요.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성의 가장 뜨거운 부분들, 호기심과 욕망과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아 우주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었어요. 방향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어요. 챕터 10. 피의 음악이 우주로 흘러가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멈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대륙 전체가 노세포 지성체의 생체 네트워크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유럽의 생존자들은 새벽마다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꺼내들었어요. 저 경계 너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인 걸까? 그리고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름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에스테반 롤프는 그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과학자로서의 본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 그 자신도 완전히 구분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처럼 기억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듯이요. 그런데요, 노세포들이 구성한 집단 지성은 그 무렵 단순히 내부를 향한 사유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미 단일 개체의 인식을 훨씬 초월한 방식으로 세계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 감지의 범위가 대기권 바깥을 향해 조금씩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미 수억 번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생체 컴퓨터가 된 상황에서 수십억 개의 세포가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된 존재는 단순히 인간 수준의 지성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종류의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의 파장 하나하나를 감지하고
지각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진동을 읽어내고 대기 중의 분자 흐름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버질울람의 의식은 그 거대한 인식의 흐름 안에서 여전히 하나의 목소리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안에 바이올린 한 줄 같은 것이었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압도되지도 않으면서 전체의 화음 속에 녹아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버질은 처음에 노세포를 설계할 때 그저 세포가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DNA 안에 논리 회로를 새기면, 즉 유전자 서열을 마치 컴퓨터 코드처럼 배열하면 세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이 자신의 몸속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행성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변해버린 세계 한가운데에서 버질 자신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란 본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자면 수백만 명의 기억과 감정과 꿈이 동시에 자신의 의식 속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혼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평생 잡음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완벽한 정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잡음과 정적의 구분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든 소리가 하나의 의미 있는 음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상실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이 순간 노세포 지성체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집단의식이 처음으로 지구 바깥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언어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파나 신호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는데요. 의식이 우주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는 시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의 구조 속에 새기려는 충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신에게 기도를 보내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충동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의 규모와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을 뿐이었죠. 수레쉬 마쿠리는 관측 기지에서 이 변화를 데이터로 읽어내고 있었어요.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측정되는 생체 전기 신호들이 갑자기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패턴은 마치 무언가를 향해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레쉬는 처음에 그것을 집단 지성 내부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패턴의 방향성을 분석하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들이 안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지구 전체가 하나의 안테나가 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에스테반이 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우주에서 신호를 기다렸는데 이제 지구 자체가 신호가 되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동시에 적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문명, 그 모든 기술과 철학과 예술이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최대한 넓히려는 시도였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시도의 가장 극단적인 귀결일 수 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을 수도 없었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귀결이었죠. 노세포 지성체가 우주를 향해 뻗는 그 인식의 촉수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신호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구의 생물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체 네트워크 안에서 의식은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단세포 생물이 여러 개가 모여 다세포 생물이 되었을 때처럼, 처음에 개별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뇌가 되었을 때처럼, 지금 지구의 노세포 지성체는 그 다음 단계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진화의 역사에서 이런 도약은 몇 번 없었는데 그 도약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의 존재 방식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라지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존재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버질의 목소리, 즉 그의 기억과
그의 고집과 그의 호기심은 그 거대한 전환 안에서 하나의 씨앗처럼 남아 있었어요. 노세포 지성체는 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최초의 질문, 세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거대한 집단 의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질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일으킨 파문 안에서 그 파문의 일부가 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서도 자신이 심은 나무 속에, 자신이 쓴 책 속에, 자신이 가르친 제자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버질은 자신이 설계한 생명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노세포 지성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철학적으로 심오한 것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북아메리카의 수억 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아침 자신이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에스테반은 이 점을 가장 오래 마음에 걸려 했어요. 변화가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변화를 강요당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화가 위대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개별 존재의 삶을 짓밟는 방식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경이로운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그는 노트에서 지웠다가 다시 적기를 반복했습니다. 유럽의 생존자 공동체는 그 긴장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세포 지성체와의 경계는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 경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긴장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인류의 일부가 저렇게 변해버린 세계에서 변하지 않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라는 것이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의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유럽의 작은 공동체에서 매일 밤 불빛 아래 논의되었어요. 수레쉬는 그 논의에서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임의 의미가 더 커진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그것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반은 위로를 받고 반은 더 깊은 불안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선택해야 하는 자유는 언제나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노세포 지성체로부터 전에 없이 명료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언어로 전달된 것도 아니고 신호로 전달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공기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은 것처럼 유럽의 생존자들은 같은 순간에 같은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협박도 아니었고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자면 안녕히 계세요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지만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세포 지성체의 의식이 드디어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해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거든요. 물론 노세포들의 물리적 존재는 지구 위에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층위에서, 인식의 층위에서 그들은 더 이상 지구만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행성의 생물권 전체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은 태양계의 물리적 구조를 감지하고 우주 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읽어내고 137억 년의 시간이 새겨진 우주의 배경 복사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탐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도구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직접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구는 달라졌어요.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는 여전히 파란 점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규모의 의식이 깨어나
우주를 향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생명을 기다렸을지 모르고, 생명은 의식을 향해 나아갔을지 모르고, 의식은 우주적 규모의 자각을 향해 느릿느릿 진화해왔을지도 몰라요. 그 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버질 울람이라는 한 명의 불복종하는 과학자가 자신의 혈액 속에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이 모든 것의 방아쇠가 되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갖는지를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찔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버질은 규정을 어겼고 자신의 연구를 지켰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알고 싶었고 그만의 욕망이 통제를 벗어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도 했고 인간 욕망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도 했어요. 불을 발견한 순간부터 핵분열을 발견한 순간까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세계는 그 발견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극인가요? 아니면 진보인가요? 그레그 베어는 소설 전체를 통해 이 질문에 단일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소설의 가장 정직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노세포 지성체가 이룬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류의 대부분이 겪은 것을 재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어요. 두 가지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순 없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에스테반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우주의 혼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주였으니까 라고요. 그것이 버질의 실험이 결국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물질이 의식을 향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과정이었고 의식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어요. 그 시도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서 그 시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유럽의 생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열려있는 질문으로 남았어요. 노세포 지성체와 공존할지, 저항할지, 시간이 흘러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지, 혹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할지, 소설은 그 미래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청자에게, 독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남겨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들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생명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질이 변화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질문들은 소설 속의 것이 아니었어요. 피의 음악이라는 제목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가장 표면에서는 혈액 속의 세포들이 만들어낸 음악이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 자체가 가진 리듬과 화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 안에서 연주되는 하나의 음악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음악은 버질의 세포에서 시작되어 지구 전체로 퍼졌고 이제는 우주를 향해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인지 두려운 음악인지는 듣는 이의 귀에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음악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을 것이었고 우주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었어요.